발제문을 정확하게 요약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좀 장황하게 썼는데, 말은 그냥 이렇게 건너뛰면서 요약으로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국주의론에 대해서 제가 저기 한 건 너무 이제 식상하다 싶기도 한데,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지금 국제 공산주의 운동 진영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데, 그 논쟁의 이제 중심적인 텍스트가 제국주의론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대립적인 측면이 대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사회 성격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조금 언급이 있었지만 중국 내부의 좌파 사이트나 이런 데서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정도까지. 그것도 이제 제국주의론에 대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그 핵심적인 거였죠. 각자 제국주의론을 달리 해석하면서 입장이 갈리는,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정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국주의론이니까 그렇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국주의론이 쓰게 된 역사적 배경, 이거부터 보면 제국주의가 된 거는 이제 그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거는 그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는 이제 1870년대 그때는 대공황이라고 그랬는데 1930년 공황이 더 커서 그게 대공황이 되고 대문자 대공황이 되고, 이때 1870년에서 1990년까지의 대공황은 대불황기라고 이제 이름 바뀌어요. 이제 뭐라고 그러나 대문자 대불황으로, 그래서 1870년대 20년간에 걸친 대불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시대 때 그 자본주의 자유경쟁이 마무리되고 그 20년간의 대공황 때 마무리되고 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되는 요 시기에 이제 제국주의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불황기의 역사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1874년 대공황 이제 보면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최후이자 최대의 공황이었어요. 1980년, 70년대, 1870년대 대공황이 산업자본주의의 최공황이고, 이게 독점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의 이행기의 기점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이제 맨 밑에만 볼게요. 쭉 다 읽어나는 거는 좀 양이 많아서. 대불황기는 이제 1890년대까지 이제 이어져요. 이제 오락내락하면서. 그래서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의 표출이다. 이 19세기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경쟁 체제가 1870년대에 정점에 이르거든요. 이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모순의 표출이고, 이 불황기를 탈출하면서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돼요. 이건 생산관계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생산의 주 형태가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이 완료는 아니고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하고 다른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독일과 미국에서 영국은 자유경쟁 시대 자본주의의 최정점이었다면, 독점자본주의 시대 때는 신흥국인 독일, 그 다음에 뒤를 잇는 미국이 중하공업이죠. 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불황을 이런 중공업에 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형성되면서 대불황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성은 뭐 독일에서 이렇고, 뭐 영국에서 이렇고, 프랑스는 이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직 서부 개척이 완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식민지 재분할로는 나가지 않은 이런 상태였고, 그거 읽어보시면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러시아는 좀 볼게요. 러시아는 왜냐면 이때 약한고리론이 이제 레닌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면서 러시아가 혁명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선진국에서 혁명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있는데 레닌은 왜 선진국, 그러니까 그 서구 제국주의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한가를 밝히고 증명한 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낙후된 고역제라는 건 뭐냐면 밑에 주도 있는데 그 농노제하고 좀 달라요. 농노제는 1861년에 러시아에서 폐지됐는데 고역제는 러시아 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폐지되거든요. 고역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농민의 노동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뭐 한 달에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국가에서 차치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도 노역 나가는 처럼 그런 게 계속 됐어요. 농노제가 폐지되고.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을 가지고 러시아는 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독점을 형성하게 돼요.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봉건적 농노제적 약간 이제 잔재인 거죠. 그런 게 있게 되고, 거기다가 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기계공업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이런 걸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학하고 농업공학이 동시에 형성이 돼요. 그게 이제 1923년 이제 유럽 공항과 일어나는데 1923년, 23년 정도에 그 여파로 1905년 러시아 1차 혁명이 나는 거죠. 요런 상태였다. 이게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 레닌의 자본주의 분석이 이제 새롭게 자본론에 기초하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1900년 초기에 이제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상업자본주의적 제국주의도 있었고, 스페인 같은 네덜란드나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는 고전적 제국주의도 있는데, 레닌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산업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예요. 이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누구는 뭐 제국주의는 고대부터 있었는데 뭐 무슨 차이냐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는 개념을 명확해야 된다.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그 제국주의라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발도 막스주의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시발을 아주 높이 잡으면 14세기, 15세기부터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업적 자본주의가 그때부터 형성이 돼서 있는데, 막스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고 모순이 드러난 게 1825년 과잉공황이요. 산업자본주의에 의한 최초의 과잉공황이 1825년. 그래서 이걸 정점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의 자본주의는 이런 산업자본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훨씬 몇백 년 위로 13세기까지 올려줬고, 근데 그게 뭐 자본주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막스주의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읽어보면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인 제국주의로 성장 전환하는 과정은 19세기, 20세기의 경계에서 완료됐다. 그래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독점 자본주의가 이해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상업자본주의도 제국주의가 있었고 고대에도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무슨 내년 독점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다. 이렇게 반문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에서 1903년에 공항의 여파로 독점이 완성이 돼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밑에 좀 내려가서 읽어보면 자본주의의 이 새로운 시기, 즉 독점 단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본 수출이에요. 그전 이 자본 수출은 뭐냐면 자유 경쟁 때에는 상품 수출이라는 거예요. 산업 자본주의에서 상품 수출이 주였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면방기 그 면화를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 자기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인도의 면방지 그 수공을 다 파괴하잖아요. 파괴하고 공장도 못 지게 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
인도의 이제 그 토착 자본들이 면 방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못 짓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 상품을 수출하는 이런데 이게 독점 단계로 되면서부터는 상품 수출이 주가 아니라 자본 수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죠. 자본 수출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뒤쪽에 제 이제 문제의식을 좀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 독점 자본 중에 자본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맨 밑에 보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값싼 노동력하고 그다음 원료를 가진 경제 후진국, 식민지 이런 데서 자본 수출을 해서 값싼 노동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수탈하는 이런 체계가 형성된다. 이게 이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의 제국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과잉 자본을 거기에 해소하고 그래서 소수의 이제 고리대 이제 국가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제 크게 세 개의 국가가 대립하게 돼요. 기존에 저기 했던 영국, 그다음에 신흥 강국인 독일, 그다음에 미국.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원로주의에 입각해서 유럽의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주 대립은 독일과 영국의 대립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르페로 보면, 그래서 이제 신흥 강국이가 식민지를 영국, 프랑스가 다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토 분할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세계의 영토 분할을 둘러싼 자본주의 열강의 투쟁은 새로운 역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재분할을 둘러싸. 그러니까 이미 식민지가 다 됐습니다.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제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1차 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든 거죠. 이 규정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2차 대전도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연장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그러면 제국주의 전쟁하고 2차 전쟁, 그다음 러시아 혁명을 보면 제국주의 이제 세계 재분할을 둘러싸고 제국주의 열반의 노골적인 침략 전쟁인 힘의 투쟁, 이 힘의 투쟁이 중요해요. 다른 한편 제국주의 투쟁이 있고 단순히 1차 대전에도 제국주의만의 투쟁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자꾸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도 노동운동이 고양되면서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을 내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족해방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1차 대전 때.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 때, 한국 같은 경우 이미 1910년대부터 합방 되기 전후로 해서 광범위한 이제 반일 민족해방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과정은 이제 쭉 이렇게 소문이니 뭐 터키 이런 거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민족해방 운동이라든지 혁명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규정하는 거는 1차 대전을 규정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전쟁이 훨씬 더 규정력이 강했다는 거죠. 이런 민족해방 혁명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결과로 식민지가 재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을 다 차지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한 거고요. 1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러면 내년은 왜 내전으로라는 개념을 낳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1차 대전 때 장기 소모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전쟁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전쟁해 그러면 어디 들파로 나와.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질 것 같으면 끝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이런 상태였는데 1차 대전 때부터는 어떤 양상이냐면 총력전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들어가고 참호전이 이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농민이나 이런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여파를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무사들이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군인들만의 들판에서 싸우는 전쟁인데 1차 대전부터는 이게 총력전으로 되면서 교종국들 사이에 정치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내정이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혼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가
혼란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러시아 혁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혁명적 위기를 한층 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국내에.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전쟁을 이런 혼란되는 상황에서 내전으로 가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자. 이런 논리가 상황에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레닌의 이런 주장이. 그냥 엉뚱하게 전쟁을, 왜 대외 전쟁을 갑자기 내전으로 하냐, 이런 엉뚱한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내전에서도 계급주의가 이미 성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주객관적 조건. 그래서 그러한 슬로건이 적합했던 거고, 단순히 이념적으로 노동자 혁명을 해야 되니까 당위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모순의 중첩적, 그러니까 반봉건적인 것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모순과 그다음 노동자와 그 자본가의 모순이 중첩된 러시아에서 그 약한 고리로 형성돼서 사슬이 끊기면 사회주의 혁명이 1917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국주의론이 탄생하는 거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고, 역사적 배경을 너무, 하여튼,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 단계가, 제국주의론이 지금도 그런, 100년이 넘었잖아요. 제국주의론을 쓴 지가 110년 정도 됐는데,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를 총괄해서 이거를 일반 이론화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 정세를 분석했지만 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논리가 그 구체적 대응 정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 논리로까지 추상화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국주의론의 지금 현재까지도, 왜냐하면 현대 독점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주류 경제학에서도 제국주의론을 봐요. 주류 경제학에서도. 왜냐면 왜 주류 경제학에서도 보냐면 힐퍼등이나 뭐 부하란이나 뭐 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쟁쟁한 이제 제국주의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고 정책적인 거 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제국주의를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 개념적 추상화의 정립을 레닌이 한 거예요. 제국주의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고전에, 그러니까 경제학의 고전에 반열에 있고, 그러니까 좌우파를 다 떠나서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역사적 의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론은 핵심적인 거기게 되고, 레닌이 제기하는 제국주의론의 가장 추상적인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점자본주의다. 이 경제의 토대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되니까 자유경제 자본주의는 성장하는 자본주의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자본주의인데, 이거는 기생하고 부패하는 자본주의면서 사면해가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유경쟁이 성장하는 자본주의였다면 지금 이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는 사면해가는 자본이다. 이런 성격을 갖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그 성격을 좀 볼게요.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그럼 먼저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 그거를 이제 독점 자본주의 보면, 그건 밑에 한 세 번째 줄부터. 독점 자본주의는 독점이라는 지배와 강제의 관계를 창출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핵심이에요. 지배와 강제의 관계라는 거. 독점이라는 거는 그냥 제국주의론에는 집적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레닌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홉슨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힐퍼딩.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했는데, 레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지배와 강제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경쟁이라는 거는 계약과 평등의 관계였다면, 자유와 평등에 기초를 한, 동등한 관계를 해서 계약 관계라면, 독점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 강제와 폭력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독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독점이 돼서 과점이냐 독점이냐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레닌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생산관계, 그러니까 평등에 기초한 계약관계로 자본가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어가 지배의 관계로 나타나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특수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쟁 단계와 다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인데 왜 제국주의를 독점 자본주의하고 혼용하지 않고 제국주의라는 말을 썼냐는 거예요. 제목이 제국주의론이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로 독점 자본주의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제국주의 규정에는 독점 자본주의가 아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론을 보면 다 경제적 분석만 돼 있어. 정치 이데올로기적 분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이유를 제국주의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짜르의 그 검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지배자의 언어가 용어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짜르 집에 그 검열에 걸리니까 정치적 발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론을 보면 제국주의론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가 빈약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이런 사태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런 비판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내년에 다른 정치적, 글을 안 본 거야,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국주의로만 보고, 정치적 견해에는 없다. 제국주의의 그 정치적, 특징을 내년은 밝히지 못했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밝히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 제국주의를 저는 이제, 요렇게 내리는데 뭐냐면, 경제적 토대는 독점 자본주의고, 정치적 형태는 군사주의고, 이데올로기로는 비합리주의다. 이렇게 얘기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레닌이 한 얘기 아니고. 나머지는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니고는 다 레닌이 한 거예요. 제가 줄을 달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거니까. 제가 한 주장은 제가 할게요. 말을 할게요. 안 그러면 괜히 또 레닌이 한 걸로 오해해가지고. 레닌이 이런 허접한 얘기 했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경제적 토대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군사주의, 이데올로기 비합리주의.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넣는 건 국제 독점 자본주의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데 저는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가 자유경쟁 단계에서 1900년도를 전후로 해서 독점 자본 단계로 넘어가요. 이래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1945년 전후로 해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가요. 국가가 그전에는 자유경쟁 위주로 갔는데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하고 이게 1970년 이후 90년대를 거치면서 제 용어는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은 비판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냥 하는데 국제 금융 독점 자본 내지는 기니까 그냥 국제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 특징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게 국제 독점 자본. 그거는 뒤에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초기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현대의 국제 독점 자본주의도 다 독점의 원리가 관철된다. 아까 말했던 독점의 원리는 뭐야? 그러니까 강제와 지배 원리. 이 강제와 지배 원리가 관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죠. 제국주의로는 안 읽어본 사람도 이 제국주의의 5가지 지표는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지표예요. 그래서 다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그냥 특지만 한 거예요. 레닌이 제국주의 경제적 본질의 5가지 지표로 해서 맨 처음에 독점체의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금융 과두제가 형성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상품 수출보다 자본 수출이 중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인데, 국제 독점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국제 독점체가 형성됐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거는 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국제 독점 차원에서, 이걸 이미 레닌은 간파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점이 안 됐을 뿐이지. 요거는 이제 많이 관과해요. 근데 저는 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 레닌을 따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영토적 재분할이 완료됐다는 거.
분할이 완료했다. 그래서 재분할을 했다. 요 이제 5가지 지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몇 가지 지표는 맞고 틀리고, 하나는 맞고, 3가지가 맞고, 5가지 맞느니, 2가지가 맞느니, 그래서 독점 자본인지, 아니,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제게 강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지표는 독점 자본주의의 현상적 표현이에요, 표현. 그냥 이렇게 현상을 갖다가 꼭 5가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뭐 10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상적 표현이 아닌 그 독점 자본주의를 관철하는 원리는 뭐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팔아봐야 되고, 그걸 저는 뭐냐면, 자유경쟁에서는 평균 이윤율의 법칙이 관철되는 거라면,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독점 이윤율의 법칙이 관철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배와 강제로 돼요. 평균 이윤율이라는 거는, 여기서 설명을 길게 안 해요. 이건 자본론 강의 시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독점 이윤이라는 거는 독점 이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힘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독점 이윤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라는 거는 물론 자본의 힘도 되지만, 자본의 그 크기나 아니 지정학적 요소나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궁극에 가서는 군사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에 가서 다른 모든 제약, 만약에 힘이 내가 자본이 훨씬 많아, 근데 군사력이 약해. 이 B라는 놈이 자본은 나의 10분의 안 돼. 근데 군사력이 나보다 한 10배는 강해. 그래도 이 B한테 자판 못 친다는 거야. 아무리 자본이 큰 놈이라도.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군사력, 그걸로 규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2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독점의 시장 가격은, 그래서 그런 독점 이윤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독점은 그래서 시장 가격의 수종자가 아니에요.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경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 가격은 주어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거냐가 고민이에요. 자유경쟁에서 자유경쟁에 참여하는 자본가는. 그래서 기술도 개발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시장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을 얻게 해서. 하지만 독점 자본주의는 그렇게 초과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해요. 그래서 가격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까부는 놈은 쳐다하는 거지. 이게 이제 독점 자본주의의 시장을 지배자다라는 거고, 그래서 독점의 원리는 계속 눈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배와 강제이지 수동이고 추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점 원리는 제국주의 정치 원리는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야, 동등하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페어플레이가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제국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인데 무슨 합리적인 이해야. 그러니까 내에게 이익이 되는 게 좋은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이 실용주의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치즘. 이런 건 다 비합리주의의 제국주의 철학들이에요.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이제 이데올로기만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이데올로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독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그래서 하나의 특수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우츠키 같은 건 정책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레닌이 이렇게 단계로까지 개념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밑에 자유경쟁이 등가 교환과 평균 이윤율에 따른 다면 독점은 부등가 교환을 중심으로 하고 독점 이윤율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자유경쟁이 반봉건적 합리성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논리라면 독점은 비합리성과 지배와 강제를 추구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래서 독점의 원리는 독점은 자본주의가 형성된 초기부터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거쳐서 현대의 국제 독점 자본주의까지 일관되게 관철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 체제를 지배와 강제 폭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왜 이걸 내가 누누이 강조하면 비대칭적 의존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구라고 여기 말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내 정체성에 관련되니까 말을 안 하는데, 비대칭적 의존관계로 이해한다는 거. 이 비대칭적 의존관계는 뭐냐면요, 독점자분주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강점이 A라는 산업 분야가 있고, 나는 강점이 B라는 분야. 예를 들면, 미국은 첨단 산업과 기획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의 강점이 있어. 나는 제조업의 강점이 있어. 이건 비대칭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설계만 하지 제조는 안 해. 나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건 제조만 해. 비대칭성 의존 관계라는 거 이게. 그렇지만 설계하는 게 조금 나니까 내가 조금 굴복한 정도다. 그래서 이윤율을 얘가 한 10가 정도 이윤율 가면 내가 한 5나 8 정도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비대칭성 의존 관계예요.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점 관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설계와 기획을 갖는 게 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제조를 안 하겠다 하지 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B,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비대칭적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지배와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해군. 그래서 독점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집적과 집중을 추구하는데, 이거는 지배체제를 추구하는 거지, 아까 말한 또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걔는 궁극적으로 말을 듣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래, 너 나와버리 좀 인정해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대칭성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다. 독점자 분비 관계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제국주의 경제적 토대라는 게 현대까지도 계속 된다는 거. 그거 이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핵심은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